민언연의 미디어 탈곡기. 민언연의 미디어 탈곡기 291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언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탈곡기 2장이죠. 청년회장 이봉우입니다. 저희가 이제 선거 감시 때문에 좀 긴급하게 이제 배치가 되어 있었던 것인데요. 이제 좀 신입들도 좀 키우고 이런저런 목적을 가지고 사무처를 좀 재배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미디어 탈곡기도 개편이 어차피 좀 개편할 때도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개편도 좀 하고 예, 이렇게 저렇게 마련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저 진짜 너무 오랜만에 와서 시작하는 그 멘트를 까먹을 정도 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온 것 같죠. 그지? 제가 목요일날 지난주에 못했으니까 저의 제주도행에 대해서 유민지 부장이 왜 그 후속 소식이 이렇게 없냐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너무 재미있었어요. 일단 강의는 성매매 보도를 모니터하겠다는 단체가 있어서 제가 갔던 것이었는데 이제 좀 의미 있는 그런 모니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그쪽에서도 이제 완전히 기존에 하겠다는 그 틀을 모두 다 뒤집어 엎고 제가 제안한 방식으로 다시 이제 모니터를 하기로 했는데 막 그러니까 모니터원들은 좀 멘붕이 온 것 같고요. 저희 교육을 들은 이후에 너무 많은 것을 알아야 되고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멘붕이 오신 것 같고, 그러나 기획하시는 활동가들이나 뭐 대표님들은 아주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아무튼 재미있는 강의를 저만 재밌었던 게 아니고 서로 좀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는 강의였어요. 그리고 끝나고 제가 이제 제주도에 있는 저희 친구, 저희 민언연 저랑 같이 92년도부터 신문 모니터를 같이 했던 친구가 제주도에 살거든요. 그 친구랑 엄청 재미있게 요리조리 아주 정말 그 짧은 시간에 제가요 1시에 제주도에 내려가지고요.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제주도에서 출발했거든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바다도 가고요. 시장도 가서 쇼핑도 하고요. 강의도 하고 번개도 하고 굉장히 좋은 커피숍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정말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주도에 있는 저희 민언연 회원분들을 만나서 번개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저희 제주도에 13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회원이. 근데 13명 중에서 4분이 오신다고 했다가 그 와중에 또 한 분이 갑자기 육지로 나가셨다 그러고, 그리고 한 분이 너무 늦어서 저희가 오시지 말라 그랬어요. 저희가 이제 조금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2분만 오셨거든요. 2분에다가 제 친구하고 저하고 넷이서 아주 맛있는 돼지고기를 제주 돼지고기를 먹으며 엄청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솔직히 또 굉장히 민언연 이제 하는 게 이제 좀 지루해질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늘 그렇지만 너무 힘들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진심 막 하고 있는 그런 때였는데 그분들을 만나니까 또 엄청 반성이 되더라고요. 일단 너무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떤 게 힘드냐라고 자꾸 물어보고 어떻게 도와줘야 더 많은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서로 막 정말 재미있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 한 그 여자 회원분이요, 이유미 회원님이신데요. 회원님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리가 맨날 모니터만 하는데 우리가 모니터 공장이 아니지 않냐. 근데 모니터 결과를 가지고 액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럴 인력은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놀아달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인력이 지금 부족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거의 전 인력이 모니터 3분의 2 넘게 모니터에 투여되고 있고, 근데도 모니터 잘하지도 못한다. 왜냐하면 하라는 요구가 너무 많고, 그리고 새로운 영역, 예를 들어 유튜브 모니터 하자, 뭐 하자, 그런 요구, 뭐 라디오 모니터 해라, 별소리가 다 들어오는데 우리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계속 이런 고민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분이 제가 말한 것 중에서 그 액션과 변화를 정말 창출하는 그 인력이 없다라는 게 자기는 너무 공감이 갔대요. 그래서 우리가 배가 운동을 해서 민언연이 하고 있는 그 모니터 결과를 실제로 바꿔내려면 우리가 어떤 액션팀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인력을 우리가 쓸 수 있게 그런
뭐지 종편 떼찌 때 종편을 감시하고 싶은데 돈이 없고 인력이 없어요라고 말한 것처럼 세상을 바꾸고 싶은데 언론판을 바꾸고 싶은데 모니터라는 것만 만들어내서는 한계가 있어요. 이거를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그래서 제주회원회가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정말 하던 안 하던 그것과 상관없이 너무 큰 힘이 됐고 자기는 자기 식구들이라도 다 가입시키겠다 남편이랑 다 따로따로 가입해서 배가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막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되게 감동을 받았고 제 친구는 저랑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제 놀던 친구니까 제가 이제 시시껄렁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회원님들이 너무 우쭈쭈쭈 해주니까 제 친구가 김원경 많이 컸어. 막 김원경 요즘 옛날 같지 않아. 막 이러면서 굉장히 저를 색다르게 봤습니다. 그래서 친구도 네가 하는 일이 이제 민원연 계속 하는 게 어쩔 때는 뭐 저렇게 오래 하나 좀 이렇게 저희 민원연이 늘 의미 있고 늘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니까 저거 말고 딴 거 하지 차라리 예를 들면 뉴스타파가 처음 생겼을 때는 민원연 같은 거 하지 말고 뉴스타파 같은 대안 언론을 해야 돼라는 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우리들끼리 이제 언론을 바꾸려면 민원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다른 운동하자 이런 얘기를 저희가 운동 아예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뭔가 색다르게 막 그런 고민을 저희 늘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한 자리에서 계속 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었네라는 그런 평가를 그날 둘이서 내려서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유민지 부장이 많이 널리 알려 우리가 어딜 가기만 하면 번개를 하고 예를 들어 제가 또는 뭐 다른 사람들도 번개를 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과 같이 만나고 그분들이 서로 번개를 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제주도 그 분들은 일단 두 분은 명함을 주고받고 엄청 친해지셨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조직화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역에 어디 계시던 간에 이 언론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꼭 언론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모여서 낄낄거리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같은 같은 단체의 회원이라는 의미만으로도. 그래서 그런 일들을 좀 더 넓혀 나가야겠다. 이 일도 되게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거듭하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지금 6개월이 남았는데요. 저희가 앞에 6개월은 2018년에 6개월은 상반기는 사실상 선거부도 감시하는데 방점을 찍고 여태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총회를 하고 민원연 입장에서는 총회를 하고 조직을 재정비하고 저희 지도 체제도 좀 바꾸고 그리고 이제 선거를 모니터했어요. 그럼 남은 6개월 동안에는 무엇을 할까 되게 해야 될 일이 정말 쌓여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이 회원 관리나 교육 문제 이런 것들에 좀 방점을 찍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교육은 뭐 막 여러분을 교육하겠다는 게 아니고 언론 관련된 그 좋은 콘텐츠를 만든다거나 교육적인 그러니까 민원연에 딱 오셔서 하는 교육이 아니더라도 교육적인 팟캐스트를 좀 만든다거나 또는 저희 사무처 내부 활동가들의 재교육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막 겉으로 뭔가를 막 뱉어내고 과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내실을 다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많이 해요.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에는 6개월에는 좀 초심을 잃지 않도록 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기보다는 안에서 우리 안을 좀 다지자. 활동가들이 탄탄하고 자신 있게 이제 자기의 비평을 해나가거나 뭐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해야겠다 싶습니다. 자, 또 오랜만에 오니까 말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미디어 스크랩 합시다. 그래 너 혼자 떠들어라 그러고 이봉호는 막 하품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기사가 복잡해가지고 좀 읽어놨어요. 미리. 자, 미디어 스크랩이요. 첫 번째 제가 할 텐데요. TV조선이 재승인 후에 첫 법정 제재를 받았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6월 25일 어제 기사네요. 자, 우리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긴 했지만 이게 어딥니까? 이제 일단 나왔으니까 본물이 터져야 되는데 말입니다. 자, 뭐 때문에 나왔느냐. 경인선으로 가자라는 이것 때문에 이제 나왔는데요. 그 방심위가 어제 이제 그 전체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경인선과 김정순 여사의 연관성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왜곡 보도를 했다라고 해서 TV조선의 고작 주의네요. 벌점 1점을 주는 주의를 결정했습니다. 가장 약한 법정 제재. 네, 법정 제재 중에서는 가장 약한. 예, 그렇죠. 자, 이 방송은요, 4월 17일에 이제
이제 그 드루킹 관련된 보도가 한참 이제 나오기 시작할 때 나왔던 것인데요.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광주 경선장과 고척돔에서 열린 서울 경선장을 한 공간처럼 왜곡하는 효과를 TV조선이 줬다. 이게 굉장히 악의성이 있다라고 본 것 같아요. 100% 일부러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광주에서 김정순 여사 옆에 김경수 전 의원이 있었고 고척돔 현장에서는 김정순 여사가 경인선으로 가자라고 말했는데 별개의 영상을 하나로 합치면서 그림을 만들기 위해 조작한 것 아니냐는 그런 민원을 받았고요. TV조선이 이틀 뒤에 정정 보도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정정 보도고 뭐고 간에 이거 마음에 드는 게 정정 보도를 했다고 봐주는 이런 관행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것에 대해서 악의성이 인정돼서 예. 그러니까 마치 김경수 의원과 김정숙 여사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네네. 김경수 의원이 말해줘가지고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으로 가자고 한 것처럼. 아 진짜예요. 그럼 그런 화면을 느낌으로. 그렇게 꾸민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두 개가 다른 장소였는데 김경수 의원과 김정숙 여사가 있는 장소는 다른 장소였고 광주였고. 네. 경인선 가자라고 김정숙 여사가 그 깃발을 보고 저기도 한번 방문해 드리자라고 말한 거는 고척돔이었는데 네. 그 두 화면을 합쳐버린 거죠. 네. 네, 이거는 일부러 그러지 않고서는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왜곡이다. 네. 이런 민원이 제기됐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TV조선이 지금 하나 나왔잖아요. 오보 막말 편파로 4건 이하로 유지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보 막말 편파로 지금 3건이 지금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태인 거죠. 이미 한 건은 나왔고. 일단은 어제 나온 이 한 건이 확정이 됐고요. 나머지 2건이 있는데 풍계리 그 외신 기자에게 1만 달러 요구했다 북한이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다음으로 또 넘어간 그런 상태인데 전체 회의로 넘어간 겁니다. 예, 넘어간 상태인데요. 풍계리 보도에 대해서 TV조선이 비공개 의견 진술로 오보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방통심의가 이를 거절하고 오보라고 단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이제 다음 그 회의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건 굉장히 너무 간단하게 말을 한 것이고 TV조선이 되게 옹색하게 예. 증거를 사실 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오보가 아니라 증거 확실하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지? 취재원 보호 어쩌고 하면서 그거를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어제 TV조선의 태도가 이상한 게 처음에는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취재원을 공개할 수 없다 그랬는데 지금 이 의견 진술 과정에서 방심위원들한테만 취재원을 공개할 수 있다. 그 녹취를 들려드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네. 그 사무처 활동가도 들어오지 마라. 니네들만 들어.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호를 하려면 처음부터 완전히 보호를 하든가 아니 뭐 방심위원들한테만 들려주겠다. 이게 말이 나. 그 방심위원들은 어디 가서 얘기 안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거를 전체 회의 가서 어떤 식이든 의결을 하려면은 그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TV조선의 그 태도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취재원 보호를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방심위원들은 당연히 그거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우린 못 듣겠다 해서 넘어간 건데 이제 그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행동을 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받을 수 없는 굉장히 부담되고 어떻게 뭐 방심위원들도 듣겠다고 하기가 참 그렇잖아요. 예. 애초에 제가 처음에 이 방송을 했을 때부터 말했죠. 1명이나 2명은 그런 말을 들었을 수 있다. 분명히. 그런데 그걸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북한이 요구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이 사기를 친 사기꾼한테 엮인 것일 수도 있고 그런 그게 일반화되어야지 그런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1만 달러를 요구한 북한 어떤 뭐 담당자가 만약에 한 명 있고 그런 외신 기자가 한 명 있었다. 나한테는 1만 달러 달라던데?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TV조선이 받았을 수 있잖아요. 백보 양보해서. 그렇다면은 그거를 다른 취재를 통해서 이게 그렇죠. 일반적인 것인지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크로체크를 지금 한 명의 의견, 그 사람 취재원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있다고 해서 오보가 아니냐?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보도가 한 명이 그런 요구를 받았습니다라고 했으면 그거는 오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일반적으로 북한이 모든 외신 기자들에게 요구한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그럼 이거는 아무리 한 명의 취재원을 다 공개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난 받았어요. 막 아무리 우긴다 하더라도 이거는 오보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TV조선은 지금 궁색한 상황에 지금 몰려 있는데 헛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크로체킹이 일단 안 된 보도. 그러니까 이렇게 익명 보도를 할 거면은 그 익명의 증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정황이나 후속 보도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게 단건짜리 단독 보도인데 굉장히 익명 취재원 말고는 다른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방심위가 지금 방심위원들이 좀 근데 의견 진술 이후에 태도가 좀 이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모 위원 같은 경우에는 TV조선이 이 건에 대해서 후속 보도를 하면 의견을 바꾸겠다 그랬어요. 네. 법정 제재 안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엎어지는 거예요. 그 전광삼 위원인가 그분은 막 엄청 화를 내면서 문제 없다 그랬어요. 그분은. TV조선이 오보를 한 증거가 어딨냐? 저보 아니다라고 김의겸 대변인이 말하면 오보냐라고 하면서 막 굉장히 흥분했던데요. 아니, 우리는 김의겸이 중요한 게 아니라 KBS, SBS, JTBC 전부 오보라 그랬잖아요. 그럼 걔네들을 데리고 오든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이쪽이 오보면 저쪽에 다시 재심이 들어가야지. 정강사 위원 같은 그 분의 말은 사실 따져볼 가치도 그분이 없고요. 근데 거기 지금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따지긴 따져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발언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낮고 문제는 이제 심영섭 위원인데 후속 보도를 하면 뭐 법정 제재를 안 줄 수 있다? 이게 무슨 협상 테이블입니까 이게? 그런 협상을 많이 하긴 했죠 여태까지. 그런데 그런 태도는 굉장히 부적절한 거예요. 이제 와서 무슨 지금 이미 우리가 경인선은 이미 그때 당시에 정정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나간 보도에 대해서 그 엄중함 때문에 주의를 줬잖아요. 그렇다면은 풍계리 보도도 후속에서 애매한 소리 하면서 뭐 사과를 한다거나 그런다고 해서 그걸 봐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애초 원보도 우리가 심의에 올린 그 내용에 맞게 해줘야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아니 방송 심의가 무슨 시장에서 고등어 까는 것도 아니고 무슨 아무튼간에 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정봉주 의원 성추행 관련 그 보도 있잖아요. 그 방송이 관계자 징계 벌점 4점입니다. 아까 말한 그 TV조선은 벌점 1점인데 얘는 벌점 4점을 의결을 받았습니다. 엄청 센 거의 가장 센 징계 중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릴 수 있는 법정 제재 징계 중에 가장 센 거죠 사실은. 제가 보기에 SBS가 굉장히 위축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블랙하우스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뭐 아무튼 저도 이 방송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관계자 징계는 사실 그동안의 관행에 비하면 아무리 봐도 좀 세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은 지금 다른 보도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주의.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좀 약간 일관성 없고 떨어지죠. 이들의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자꾸 좀 듭니다. TV조선한테만 관대한 것 같네요. 그죠? 그런 거. 왜냐 지금 법정 제재가 쏠리는 게 주로 지금 블랙하우스 우리가 그러니까 많이 보는 프로그램들 보면은 뭐 블랙하우스나 TV조선 쪽에 많이 쏠리고 있고 가끔 MBC 전참시 이런 게 튀어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일관성이 좀 내려지는 제재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뭐 YTN에서 이브닝 뉴스에서요 전지적 참견 시점에 대해서 그 논란을 전하면서 약간 카카오톡 그 채팅방처럼 만들어서 재구성했잖아요. 여기에 이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라고 해서 주의 벌점 1점을 받았습니다. 요거 YTN하고 TV조선 아까 그거 주의 받은 거 경인선 가자. 그거는 또 그래도 어느 정도 수위가 맞았어요. 그리고 채널A가 그 한국라면이 세계 인기를 얻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특정 업체의 라면을 과도하게 부각해서 벌점 1점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주의 나왔는데. 그러나 이것은 오보막말 편파가 아니라서. 광고 효과 조항이죠? 이건 민원연이 있는 겁니다. 그랬습니까? 아유. 훌륭하죠? 네, 훌륭하십니다. 제가 넣은 건 아니고 배나는 활동가가 났어요. 두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오랜만에 탈원전 관련, 탈핵 관련 보도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오보가 나와서 미디어 오늘이 잘 보도를 해줬네요. 이게 뭐냐면은 얼마 전에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함께 이거는 많이 보도가 됐어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한다는 거. 신규 원전 4기의 사업도 철회했습니다. 신규 원전 4기 원래 예정돼 있던 신규 건설을 안 하겠다는 결정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탈핵 기조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중앙일보가 신규 원전 4기 사업 철회 결정 때문에 일자리 3만 개가 날아갔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3만 개? 예. 근데 문제는 그러면은 일자리 3만 개가 날아갔다는 근거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근거가 출처가 틀렸어요. 예, 이거는 당사자가 인정을 했으니까 명백하게 오보입니다. 예, 어떻게 됐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중앙일보가 18일자 1면, 심지어 1면이었어요. 톱기사에서 원전 4기 철회, 일자리 3만 개 날아갔다. 제목 참 잘 뽑아요. 예. 1면 톱으로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한수원이 신규 원전 4기 철회한 것을 두고 피해는 주로 중소기업이 본다 라면서 원전 산업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 2기를 건설할 때 참여하는 대기업은 7곳이지만 중소기업은 1993곳에 달한다. 투입되는 인력 약 1만 5천 명도
90%가 중소업체 소속이다. 한수원이 이번에 4기 신규 원전 계획을 취소했기 때문에 3만 개의 중소기업 일자리가 날아간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중앙일보가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앙일보가 인용했다는 원전산업 실태조사 보고서는 매년 한국원자력산업회의라는 곳에서 내는 보고서예요. 네. 그런데 한국원자력산업회의의 보고서를 보니까 원전 2개 건설에 인력이 1만 5천 명 투입된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 조사 또는 집계를 한 적도 없어요. 예. 한국원자력산업회의가 지난 2015년 낸 원전산업을 조사해서 냈던 아까 그 보고서 있잖아요. 원자력 산업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딱 한마디. 원자력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 전체가 3만 5천 명이다 라는 내용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어요. 토시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미디어오늘이 한국원자력산업회의에 전화를 했습니다. 조영갑 경영기획실장이라는 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분이 우리도 그 중앙일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래서 중앙일보 기자에게 전화했더니 기자가 우리가 댓글 보고서를 보고 쓴 게 아니라 정운천 의원의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던 주한규 서울대 교수의 발제문을 보고 쓴 것이다 라고 했다. 그래서 이번에 주한규 서울대 교수에게 그 데이터는 우리 실태 조사 내용에 없다라고 말을 해줬더니 기억을 자세히 못하시더라. 이런 이거 뭐? 본인의 발제문을 자기 발제문은 아니고 발언을 하셨나? 발제문입니다. 중앙일보는 발제문이라 그랬고 주한규 자기 발제문을 기억을 못해. 이거 안 쓰셨어? 예, 주한규 교수는 난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한국 원자력 산업회의만 되게 억울하게 된 거예요 지금. 너무 그렇게 바쁘시면 일을 그만두셔야 되는데 자기가 쓴 거 기억을 못하시면. 문제가 있으시면. 네. 그래서 그 한국 원자력 산업회의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중앙일보가 보도한 그 데이터는 우리 데이터가 아니다. 중앙일보 기자도 우리 보고서를 보고 쓴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 없다 이거예요. 예. 아무튼 중앙일보가 오보를 낸 건 확실하죠. 그래서 미디어오늘이 근데요, 사실은 그거 크로스 체킹하기 쉽지는 않은 게 토론회에서 발제문이잖아요. 자기 이름을 걸고. 그러면 중앙일보가 그냥 이 토론회에서 뭐 참석한 주한규 교수에 따르면 이렇게 했으면 사실 주한규 교수가 도덕적 책임을 거의 다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렵네. 미디어오늘이 주한규 교수한테도 전화를 했죠. 예. 주한규 교수한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주한규 교수 발제문 제목이 뭐냐면 길어. 성공적인 원전 수출을 위한 지속가능한 원전산업 생태계 조사 방안이라는 발제문입니다. 여기서 그 문제 원전 2기 건설 시 투입되는 인원 1만 5천 명 그 통계가 여기 써져 있어요. 네. 그래서 주한규 교수한테 미디어오늘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출처 표기를 잘못했다. 원전산업 실태조사 보고서가 출처가 아니다. 그럼 뭐 자기가 또 상상한 어떤 다른 단체가 있나 보다. 출처는 거기가 아닌데 사실은 그 통계는 맞다. 뭔 소리? 예. 그럼 당연히 뭐라고 물어봐야겠어요. 어디? 그럼 그 통계는 어디서 나온 건데라고 물어봐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건 알려주기 싫다. 아니요, 알려줬어요. 이 표의 출처는 서울대 원자력 정책센터의 정책 보고서 원전 수출 촉진 방안 정책 제안이라는 보고서입니다. 실제로 이 보고서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미디어오늘이 이 보고서를 봤더니 그런 내용이 있긴 있는데 그 표가 있어요. 원전 2기 건설 시 인력 1만 5천 명 투입. 그런 표가 있는데 그 표가 별첨으로만 들어가 있고 이 표의 출처가 어딘지 또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끝까지 오리무중인 거예요. 예. 심지어 이 보고서, 그러니까 이 표가 들어가 있는 보고서가 발견되긴 했는데 이 보고서 아까 그 서울대 머시기 보고서예요. 이게 공식 자료도 아니에요. 정부의 공식 자료도 아니고 서울대 원자력 정책센터라는 곳이 대표적인 친원전 연구단체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프로젝트 받아서 쓴 보고서겠죠, 뭐. 근데 그렇다 해도 뭐 친원전 그 단체라고 해도 보고서를 낼 수는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문제는 이 표의 출처는 끝까지 어딘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불명의 표라는 거예요. 자기네가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만든. 우리 민원연도 민원연 표 만들잖아요, 여러 가지. 근데 우린 써놓잖아, 출처 민원연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자기들이 민원연이 만든 거지. 표에 카피라이트 민원연이라고 쓰고 우리가 이 표를 어떻게 조사했는지 다 쓰잖아요. 모니터 대상은 어떤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 표는 그런 게 전혀 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주한규 교수가 만든 표예요. 딱 그냥 잘라 얘기하면. 그러니까. 예.
아무튼간에 원전을 안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일자리를 잃는다 그 소리를 하기 위해서 무리를 한 거죠. 저희가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주한규 교수의 의견을 좀 더 말씀드릴게요. 해명을. 주한규 교수는 내가 원전 2기 건설에 1만 5천 명이 투입된다고 쓴 건 맞지만 나는 원전 4기 신규 사업을 철회하며 일자리 3만 개가 날아간다고 말하진 않았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건 또 누가 잘못한 거야? 그거는 정운천 의원이 했다는 거예요. 내 발제물을 갖다가 토론회를 한 정운천 의원이 한 거지. 나는 2기 건설에 1만 5천 명 그러니까 4기 건설에 3만 명이 투입된다라고 말을 했지. 4기 건설 그게 철회되면 3만 명 일자리가 날아간다고 하진 않았다. 요거예요. 그거랑 완전 다른 얘기 같은데. 아니 그 말이 그 말이죠. 원전 4기 건설에 3만 명이 투입된다. 그 원전 4기 건설을 안 하면 3만 명이 날아가는 거네요.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자기가 안 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아무튼 뭐 비슷한 얘기인데 근데 우리가 주한규 교수가 어떤 분인지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 이 주한규 교수가 박근혜 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된 정부의 아주 줄기찬 찬핵 정책의 학계의 든든한 우군이었어요. 이분이 거의 선봉장이에요. 학계에서. 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작년에 탈핵 정책을 공고히 했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공약 때부터 탈핵 정책을 이렇게 앞으로 내세우고 추진을 했었잖아요. 네. 이때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학계에서 성명을 냈어요. 교수들이 탈핵 정책 잘못됐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에너지 관련 학과 교수 400여 명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앞으로 많은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며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원전 정책은 값싼 전기로 국민에게 보편적 전력 복지를 제공해온 원자력 산업을 말살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선언 하나로 탈원전 계획을 기정사실로 하는 건 제왕적 조치에 불과하다며 합리적인 방식의 공론화를 거쳐 장기 전력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거를 주도한 분이 바로 이 주한규 교수예요. 그래서 여러모로 말이 많았던 분입니다. 예, 그래서 뉴스타파에 찾아보시면 뉴스타파 들어가셔서 주한규라고 검색만 하시면 이분이 그동안 어떤 좀 탐탁치 않은 일을 해오셨는지 그리고 이분이 냈던 자료 중에 이번에 이것만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이전에 냈던 보고서 자료 많은 부분들이 출처와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번에 또 중앙일보가 주한규 교수와 함께 탈핵을 막기 위해서 사고를 하나 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하나 또 황당한 사람, 그 MBC 김광동 박문진 이사, 그러니까 MBC의 이시죠. 사실상 이 분이 이제 그 단란주점 접대 의혹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MBC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김광동 이사가 자기는 그런 적 없다라고 이렇게 사실이 아니다. 특히 여성 도우미 접대를 받았다는 감사 결과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 네. 박영춘 MBC 감사를 형사 고소하겠다라고 고소했는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자기네 회사랑 그렇게 싸우면 어떡해? 일단 이사를 그만두셔야 되는 거 아닌가? 했습니다. 사실 이게 사실이면은 이분은 이제 이사를 그만두셔야지 되는 건데 어차피 8월이 임기가 마지막입니다. 지금 두 달도 안 남았습니다. 예, 그런 상태인데 이제 김광동 이사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MBC 직업이 MBC 박문진 이사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3년임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정부 내내 MBC를 말아먹은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셨다. 물론 그 위에 이사장들이 계속 있었지만은 그 이사장이 그렇게 뭐 전행을 할 수 있도록 김광동 이사가 밑에서 약간 그 바람잡이도 하고 겁도 주고 이런 역할을 참 많이 하셨던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미디어오늘과 MBC에서 밝힌 그 보도 내용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요.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김광돈 이사가 의원하고 갔어요. 새누리당 의원. 그런데 새누리당 전 의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 이름은 밝히지 않아요. 이 아무개 전 의원이라고만 하는데 혼자 가진 않았는데요. 그래서 접대도 이 전 의원과 김광동 박문진 이사가 같이 뭐 다른 접대들도 이렇게 받았다. 그리고 이 단란주점 접대도 같이 받았다라고 제보가 들어왔고 이 전 의원 관련해서는 지금 기사에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광동 이사는 사전 통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된 의혹 혹은 허위 사실에 의한 심대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라고 유감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보자의 말이 상당히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국의 윤 전 사장이 미국 LA에 유치한 미주법인 근처 단란주점에서 여성 도우미 3명을 불렀고 이 전 의원을 위해서 주점 아래층 S마트에서 소주를 사왔으며 이 의원과 김 이사가 제보자를 의식해서 여성 도우미와 노는 것을 불편해해서 자리를 비워줬다. 라고 증언을 했대요. 제보자 말이. 제보자는 윤 전 사장이 접대에 현금을 사용해 증거를 남기지 말라고 지시를 했고 술값과 여성 도우미 비용을 현금으로 결제한 뒤에 모자란 비용은 법인카드로 계산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감사국이 감사를 해본 결과 제보자 증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현금이 사용된 영수증이 있었고 소주 구매 영수증, 제보자가 당시 받은 이 의원과 김강동 이사 명함 등 물적 증거로 볼 때 윤동열의 단란주점 접대가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라고 감사국에서 밝혔습니다. 거의 뭐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본인은 아니 MBC 감사에서 그렇게 나왔으면은 뭐 일단 형사고소 한다니까 지켜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버는 거지. 네, 시간 일단 버는 거죠. 아니다라고 하면서 본인은 이제 시간을 버는 그런 행태를. 뭐 아니 MBC 감사국이 뭐 아무 근거도 없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겠습니까? 아무튼 감사를 고발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지금. 김강동 이사 까먹은 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전 김강동 이사가 아직까지 방문진에서 MBC 이사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를 이번 기사를 통해서 알게 돼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데. 다들 나갈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 사실 이런 사람은 나가야죠. 우리가 너무 이게 MBC가 이제 정상화가 됐다고 안심하고 있다 우리가 까먹는 건데 우리 예전에 작년 말부터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 열심히 할 때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KBS, MBC의 적폐 이사들을 우리가 소개한 영상이 있어요. 이거 오늘 이분을 빼면 큰일 나는 그런 적폐 인사였죠. 이정일 PD님이 그 영상에서 김강동 이사만 좀 음성 따가지고 넣으셔도 되겠다. 아무튼간에 영상도 있습니다. 이분이 뉴라이트의 아주 대부예요. 새누리당이 추천하고 박근혜가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김강동 이사입니다. 김강동 이사는 MBC를 9년 동안 망친 뉴라이트 인사입니다. 뉴라이트 교과서의 집필진이었고요. 골프 접대, 뇌물 취득으로 인한 배임수재죄로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2009년부터 9년째 직업이 박문진 이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김재철, 안강환, 김장경 사장을 모두 임명한 장기 근속 이사입니다. 위대한 사상가이시고 실천가이자 혁명가이신 박 대통령을 기념하는 탄생 100주년 기념에 제가 참석한 것에 대해서 저 자신이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놓은 이 경제적 기반과 자유민주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들과 전투적으로 피를 흘리면서 싸운 그 사람들이 바로 한국의 민주주의 투쟁가고 그 사람들이 민주주의자인 겁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태극기 집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의 민주주의자입니다. 예전에 뉴라이트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새로 냈던 거 기억나시죠? 물론 채택된 데는 없습니다. 이게 그때 대표 집필진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분이 이제 나라정책연구원 원장이라는 직책도 맡은 분인데 이분이 그 박정희 이승만 찬양에 아주 앞장서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박정희 탄신 100주년 기념 행사에도 참석을 해서 이분이 또 조갑재 씨랑 되게 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사에 참석해가지고 박정희와 이승만을 위대한 사상가이자 실천가이자 혁명가라고 찬양을 하고 이런 정도니까 아주 정치색이 뚜렷하신 분입니다. 예. 아니 뭐 뚜렷한 건 좋아요. 뭐 뚜렷하니까 이제 나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경제적 기반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들과 전투적으로 피를 흘리면서 싸운 그 사람들이 바로 박정희, 이승만이다. 뭐 이렇게. 예. 저널리즘 토크쇼 J에 대해서 비평하는 이제 글이 하나 나왔습니다. 탁발의 TV 읽기. 저는 이 탁발이 누군지 늘 궁금한데, 제가 아는 누군가 같긴 한데 별명으로 이렇게 글을 쓰셔서 예, 근데 미디어스에 계속 이제 미디어 비평을 올리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하는 게 뭐 다 저랑 완전히 동의되지는 않는데 어떤 부분은 굉장히 이제 합리적이고 저는 이제 마음에 드는 비평이 많아요. 그런데 이 비평에서 이제 했던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저널리즘 토크쇼 J 그러니까 KBS의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이죠. 새로 런칭된 거 지금 2회까지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한 평가예요. 일단은 이제 어떻게 이제 이분은 지적을 하셨냐면은요, 시사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2개가 새로 신설된 거잖아요. 저널리즘 토크쇼 J와 사사건건 2개가 이제
됐는데 그중에서 토크쇼 제의는 좀 아쉬웠다. 뭐라고 했냐면은 혹시나를 역시나로 확인해줬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게 정말 지금 인상비평이라고 얘기했는데 팩트 체크가 너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슈의 본질도 비켜가고 너무 이제 수다 위주로 이제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제 이재명 관련된 2회 때 지난주 일요일 날 방송했었죠. 지난 일요일 날 했던 이재명 관련된 내용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오늘 저희한테 의견 주신 분은 이재명 후보의 그 수석 대변인이 잖아요. 이번에 출연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편향적이다라는 그런 의견도 이제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꼭 그것 때문에 편향적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논란에 접근하는 방법이 틀렸다라고 학발께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냐,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김부선 씨의 논란은 사생활의 핵심이 아니고 첫째는 이 당선인이 관계를 부인하는 측면, 그러니까 거짓말이냐 아니냐 이것이 핵심이고, 둘째는 그 부인하는 과정에서 김부선 씨를 협박을 했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냥 사생활이라고 하면서 일축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게 이 탁발의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미투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주장까지 이제 있는 거잖아요. 여성 인권 측면에서는. 근데 이런 맥락들을 너무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와서 이제 사생활을 그렇게 보도했어라는 식으로 이제 접근했다라는 게 아쉬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최욱 씨가 실제로 방송에서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사생활의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사생활로 인해서 이제 생긴 문제들. 근데 이 여배우 스캔들이 사생활 문제가 핵심은 아닙니다. 이게 그 거짓말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뭐 가볍게 다뤄질 만한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KBS 인터뷰를 보니까 진짜 그 어떤 증거도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내용이 너무 없었어요. 네, 그런 점에서는 저도 대단히 실망스러웠어요. 그 패널 중에서 최욱 씨가 말을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그러니까 진행자도 그렇고 그 누구도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증거가 전혀 없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증거가 전혀 없었으면 사실은 KBS 자체가 이 방송을 아예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제의 그러니까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 다루는 방식도 또다시 그 논란을 다시 한번 끄집어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다시 논란을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가 돼버렸다. 깔끔한 정리가 안 됐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비평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스캔들을 깊이 다룰 수도 없고 팩트체크를 하지도 않았다라는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가 팩트를 놓친 게 또 있다라고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는데, 이건 저 마음에 쏙 들었는데 뭐냐면, 최욱 씨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방송에서 당선인에게 이렇게 불편한 질문을 한 적이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당선인 소감할 때 뭔가 당선자한테 불편한 이야기를 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과거에? 우리나라에서요? 네. 그럴 거리가 없었던 것이. 왜 없습니까? 항상 그 논쟁이 있고 논란이 있고 언제나 쟁점이 있기 마련인데 저는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마 만약에 대선에 또 나가실지도 모르지만 그때 이게 또 얘기가 불거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하여튼 마무리는 안 된 거예요. 근데 당선인한테 그걸 한다는 거는 너무 좀 가혹해 보여요. 뜰 수 있었는데, 그리고 최욱 씨 지적하신 것처럼 당선자를 대놓고 저렇게, 예를 들어서 이명박 씨가 대통령 됐을 때 BBK는 지금도 당신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없었죠. 그리고 언론들이 그때는 무서워서 못 물어보고 봐놓고, 여기는 지금 이재명 씨한테 솔직히 말해서 인정하십니까? 그랬을 수 있어요, 충분히. 유독 이재명 당선자한테 그런 경향이 없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최욱 씨를 무시한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당선인에게만 언론이 가혹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걸 물어보고 의도적으로 침묵을 한 것인지, 이게 궁금하다라고 이제 글을 쓰셨는데요. 저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최욱 씨가 물론 불시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방송에서 그냥 질문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약간 방송을 이거 녹화잖아요. 그럼 끊고 이걸 확인하고 뭔가 하는 그런 작업이, 답변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방송 공중파에 나가는 굉장히 정제된 방송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시간을 녹음하고 진짜 필요한 내용만을 저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람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 사실은 김경수 의원도 그날 굉장히 불편한 질문을 많이 받았지만 김경수 의원은 차분하게 자기에 대한 의혹, 자기 입장에서의 충분한 해명이라기보다는 뭐 자신 있다, 뭐 걱정하지 마셔라, 뭐 이런 식의 김경수 의원이 그런 도지사죠. 김경수 지사가 그 당선 소감에서 이야기들을 뭐 흥분하지 않고 드루킹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왜 이렇게 모두 다 못 들은 척하고 질문을 한 사람 못 들은 척하냐. 그러면 차라리 질문을 하지 말고 최욱 씨가 이것을 공부해서 갖고 나왔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방송이라는 것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깊이 있게, 물론 저희 미디어 탈곡기가 그렇게 잘 못하고 우리도 약간 물어보고 답하고 이러기는 하지만은 저는 KBS에서 정말 좋은 시간대에 런칭한 그런 방송이거든요. 그리고 아주 의지를 갖고 미디어 비평을 제대로 해보겠다. 그리고 자사 비평까지 충실히 하겠다라고 했으면은 조금 더 많은 조사와 아주 정제된 내용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팩트가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탁발 씨의 문제 지적이 굉장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게 토크쇼 썰전의 미디어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 진짜 자료 조사가 너무 없다. 그러니까 개인기에 의존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개인기가 뛰어난 사람들이거든요. 뭐 최강욱 변호사도 그렇고 그 정준영 교수도 그렇고 다 말은 굉장히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딱 떠올라서 질문했을 때 딱 하는 답변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정리된 리포트를 해준 다음에 그 리포트를 보면서 토론을 좀 하는 수준으로 저는 갔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너무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첫날 보도도 그랬지만 두 번째 방송에서 지난주 방송에서 그 KBS의 그 보도를 비평을 했지만 저는 그 대변인이 나오는 거, 수석 대변인이 나오는 거 그것은 필요 없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도지사의 그 대변인을 데려다가 그쪽의 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KBS가 뭘 반성해야 되는지 어느 점이 문제가 됐는지를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그냥 평가를 했어야지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투덜거린다거나 그쪽에서 무슨 반론을 해서 이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명백하게 우리가 지적했던 점들이 있었잖아요. KBS가 그 논란이 있는 내용을 아직 입증되지 않은 내용을 선거 3, 4일 전에 그렇게 방송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거나 그리고 KBS의 시각이 전혀 당기지 않은 상태에서 김부선 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냥 내보냈다는 거 그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었는데 이거를 정 교수가 분명하게 말을 해요. 코멘트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코멘트하는 것은 굉장히 짧고요. KBS의 시각이 담긴 반성이라는 비평이라는 내용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이재명 후보 측의 사람이 나와서 계속 왜 이런 방송을 했어? 서운해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 이미 네 분이 이제 출연하기로 결정이 됐고 네 분이 말을 하다 보면은 이 시간이 꽉 차버려요. 그런데 어찌됐든 여기서 분량을 빼고요. 그리고 최대한 리포트를 넣어야 된다. 정제된 리포트를 뭐 5분짜리라도 중간중간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요번에 제일 아쉬웠던 건 북한 관련 내용인데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회담 등등에 대해서 주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난 분명히 다 봤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와닿는 게 없어. 네, 정말로 그냥 다 아는 내용을 그냥 카더라식으로 이렇게 쓱쓱 이야기하는 약간 느낌 발표 대회? 네. 그게 굉장히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작가와 PD가 붙어야 돼요. 이렇게 자기들끼리 떠든 우리가 만약에 스트레이트가 주진우 기자와 이희성인가요? 그 두 분이 수다를 떤다고 쳐보세요. 그게 재미있겠어요. 정말로 열심히 뛴 기자들이 붙어서 쫙 보도를 한 거를 전해주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 컨셉은 썰전 컨셉이긴 한데 썰전처럼 그렇게 수다로 떨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짧게라도 리포트가 붙으면서 그 리포트를 토대로 해서 명확하게 주제는 하나 딱 전해주고 팩트체크해서 전해주고 그것을 가지고 살을 붙여서 네 사람이 자기 개성에 맞게 평을 하고 좀 더 질문할 게 있으면 최욱 씨가 질문을 던지고 이런 역할로 가면 되는데 지금 굉장히 좀 아쉽다.
정말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아쉬운 것은 마찬가지인데 아쉬움을 어디에서 아쉽다고 평하는지는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게 편파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지난주에 우리 방송에서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강효상 의원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강효상 의원이 싫고 족구를 떠나서 강효상 의원이 혼자 나와가지고 너무 일방적으로 네 사람에게 공격을 받고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줬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송이 누구를 공격하고 누구를 치켜세우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공격이라고 느껴지지 않게 정확한 비평 딱 그냥 정제돼서 내놓고요. 그리고 그렇게 꼭 출연시키지 않아도 되는 분들은 좀 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호불호가 아니에요. 나와서 하는 얘기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비평이면 그냥 비평답게 정확하게 정제해서 좀 딱 내놔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식으로 토크쇼 제의에 대해서 좀 더 얘기들이 좀 풍성하게 나와서 이게 사실상 제가 미리 물어봤는데요. 개문발차식으로 시작한 방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팅이 돼서 사람이 여기에 많이 이렇게 누가 어떤 사람이 하겠다라고 다 이렇게 충원된 게 아니고 일단 열고 보자. 빨리 일단 저지르고 해야 보자. 그래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쉽다. 근데 기대는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보강을 해서 방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아무튼 저널리즘 단순히 비평 프로그램 또는 옴부즈맨 프로그램이 아니라 저널리즘을 토크쇼 형식으로 한번 풀어보겠다. 시도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 그래도 충분히 기대는 해볼만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그러면 대댓글. 미련곰탱님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침대를 쓰지 않아서 대진 침대 사태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방송을 보니 생각 외로 심각했더군요. 그런 사태를 잘 보도했던 SBS의 이번 보도에 대해서 칭찬을 하네요. 라고 하시고요. 일주일 만에 통과제의 연합체다. 오늘이 두 분의 케미를 기대해도 되겠죠? 라고 하셨습니다. 뿌리와 새싹님이 저널리즘 제의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셨었네요. 네. 공영방송에서 수석 대변인이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측 수석 대변인이 나와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았다. 팩트체크가 필요한 프로그램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저희가 나름대로 좀 짚어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잘 짚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티에노님 라돈 침대는 먹는 게 아니라서 그런가 생각보다 크게 이슈화는 안 되는 느낌이에요. 대진 침대가 비싸기도 하고. 근데 피해자가 꽤 많아요. 그래도.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 논란이 사실은 저는 어떤 특정 침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음이온이 나온다라고 해서 좋다고 엄청나게 여러 심지어 제가 김혜정 의원이라고 그 원자력 연구소 원안위에 있는 그분이 최근에 인터뷰를 굉장히 여러 건 하셨어요. 이 일 때문에. 근데 그분이랑 제가 좀 친해서 잘 아는 언니예요. 그래서 그 언니한테 이거 진짜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막 불안한데 뭐 그러면 다른 침대에는 얼마나 있어 막 이런 걸 막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생리대도 음이온이 나오는 생리대가 있대요. 근데 그거 여태까지 좋다고 비싼 거를 막 썼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다 방사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음이온을 만들기 위해서 음이온이 좋다라는 그 단순한 그것 때문에 막 돌가루 갈아서 이렇게 방사능을 어떻게 해서든 다 여기저기 음이온 건강 팔찌도 있는데 큰일이네 아주. 그런 거 굉장히 이제 지금 문제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김혜정 의원 그 언니 말로는 이제 이게 심각한 우리가 너무 아무것도 모를 거의 막 무지의 상태에서 음이온이 나온다 하면 뭐든지 그냥 다 좋다 해가지고 지금 이거를 한번 이렇게 의제화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이번에 이 결과가 무조건 다 100% 맞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또 뭐 그것은 별거 아니었고 옛날에 우리 막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찌든 이 논란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그냥 무조건 좋다 해서 믿고 갔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게 되는 특히 방사능 문제에 있어서는 좋은 기회였다라는 좋은 보도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용감한 보도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게 방사능이라는 게 지금 먹는다고 해서 지금 바로 아픈 게 아니라 앞으로 주구장창 아픈 거라서 그리고 이제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은 그냥 괜찮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크게 악화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먹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수조사가 이제 막 수거해가지고 전수조사하고 있으니까 한번 봐야겠습니다. 네, 레이니치세님 음이온 자체가 몸에 좋다는 것도 비과학적이라고 들었다고 그걸 하려고 방사능 물질
넣었다는 아이러니가 참 황당하다. 예, 저희 좋은 보도에 대한 코멘트가 많이 있네요. 어제 방송 때문에. 제가 들은 얘기 중에서 그것도 있었어요. 어느 도지, 그러니까 어느 김포인가? 김포에서는요, 그 시청에서 이 음이온이 아니고 방사능 측정기를 사가지고요, 그냥 신청하면 집으로 와서 다 재준대요. 그래서 꼭 라돈 침대인지 아닌지 뭐 되게 모르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서비스로 그렇게 해주는 그런 곳이 있더라고, 지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들이 좀 늘어나서 우리가 그 쉽게 그냥, 왜냐면 되게 불안한데 여기 침대 뒤집어서, 대진 침대는 아닌데 음이온이, 예, 그거 라돈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서비스들도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이 PD님 별명은 동네 지주로 하래요. 왜요? 레이니 칠세님. 아, 지주야? 네, 아니면 동네 어르신. 뭐 어떡하지? 그래서 다른 저희 출연진들은 다 소장농들이고 동네 형 실제 주인은 이 PD님이라고. 동네 형, 그러니까 약간 이장이 아니라 동네 소장농. 그러면 저희 오늘 방송은요, 조금 저는 왜 맨날 이렇게 어수선해질까요? 조금 앞으로는 조금 더 정리해서 가지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번 주까지 계속 지금 우리가 했던 그 식으로 계속 월수금 화목 이렇게 진행하는데, 제가 또 목요일 날 또 기자회견이 있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은 조금 일찍 방송을 해서라도 되도록 이번 주에 좀 약속한 날을 잘 지켜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